오늘도 쌀맘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방송을 즐겨 듣는 애청자인데요. 방송을 듣다 보니 문득 제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이렇게 힘들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가정마다 다 사연은 많겠지만 저도 가슴 아프고도 눈물 나는 사연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 되었네요. 저는 올해로 남편과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만 30년이지 알고 지낸 지는 40년도 더 넘은 것 같네요. 저희는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라서 초등학교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거든요. 어린 시절이야 뭐 동네 친구 정도로 생각하다가 여중여고, 남편은 남중남고를 가고 뭐 어쩌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는 사이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요즘 사람들처럼 오늘부터 1일 너는 내 여자친구 뭐 이런 것도 아니었고 오며 가며 쪽지나 주고받고 시간 되면 동네 외곽의 빵집에서 빵이나 같이 사 먹고 도서관에서 만나서 공부도 하고 그랬죠. 대놓고 사귀는 것도 아니고 근사한 데이트를 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친구 같기도 하고 또 가족 같기도 한 그런 사이로 10년을 지냈습니다. 남편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님에게는 정말 고운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나중에 두 분은 결혼을 하셔서 우리가 사는 동네에 자리를 잡으셨죠. 그분들은 오며 가며 우리를 볼 때마다 귀엽다며 너네도 우리처럼 빨리 결혼해야지. 대학 가면 바로 결혼해라. 이렇게 놀리시기도 하고 만나면 밥을 사주시기도 하는 참 좋은 분들이셨어요. 남편과 사귀다가 딱 한 번 헤어질 뻔한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남편이 군대를 가게 되어서였습니다. 동네 커피숍에서 만나자 해서 나갔더니 군대 가야 한다며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펑펑 울고 있는데 지나가던 형님과 형수님이 우릴 보고 들어왔다가 제가 울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셨죠. 아니 혜민아 왜 울어? 응? 언니 정민이가 헤어지자고. 그날 남편은 형님과 형수님에게 엄청 혼이 났어요. 기다려달라고 매달려도 모자랄 판국에 이 무슨 바보 같은 짓이냐며 엄청 혼이 난 남편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싹싹 빌었죠. 지금 떠올려보면 참 풋풋하고 예뻤던 순간들입니다. 그때는 내가 그렇게나 젊은지도 또 앞으로 어떤 일을 겪을지도 전혀 모르고 마냥 밝고 또 희망적이기만 했었죠. 그래도 참 좋은 시절이었어요. 이제는 전부 추억으로만 남아있지만요. 그렇게 10년을 채우고 우리도 결혼했습니다. 함께 고등학생 시절과 대학 시절, 군입대와 제대, 회사 입사를 다 겪고 뜨겁지는 않았지만 늘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믿음 하나로 결혼을 했죠. 가진 것도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봐와서 이제는 저를 딸처럼 생각하시는 인자한 시아버지와 여동생처럼 아껴주시는 자상한 시아주버님과 형님, 그리고 든든한 남편. 저의 결혼 생활의 시작은 나쁘지 않았네요. 하지만 그때는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잘 몰랐습니다. 사람은 불행이 닥쳐봐야 자기가 얼마나 행복했었는지를 깨닫는 걸까요? 불행은 어느 순간 벼락처럼 떨어지더군요. 남편의 형님 부부는 교사셨어요. 자상한 인품에 딱 맞는 직업이었죠.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형님이 아이를 가지셨고 출산을 하시고 1년 정도 육아휴직을 하셨어요. 막 태어난 조카는 너무 귀여워서
우리도 조카를 보느라 퇴근하고 거의 그 집에 가서 살다시피 했었죠. 하루하루 아기가 뒤집고 기고 일어서고 오마리를 하고 말을 배우는 것이 어찌나 귀엽고 또 예쁘던지. 우리 부부는 갓 태어난 조카 훈이에게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힘들었을 텐데 훈이 좀 내려놓으세요. 요즘 부쩍 몸무게가 늘어서 힘들어요. 아, 괜찮아요. 언니 좀 쉬세요. 너무 피곤해 보여요. 저는 아기 꼭 안고 가면 피로가 싹 풀려요. 아우, 좋다. 동서도 진짜 빨리 아기 낳아야겠다. 조카 보고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자기 자식 낳으면 어쩌려고 이래요. 이런 대화들을 나누며 웃었던 그날이 어쩌면 저에게도 형님에게도 그리고 내 품에 안겨 반갑거리던 우리 조카 훈이에게도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들 중 하루였을지도 모르겠네요. 훈이 돌잔치를 치르고 형님네 부부는 여행을 가셨어요. 가까운 리조트를 찾아서 피로도 풀고 이제 형님의 육아휴직도 끝나가니 가족끼리 추억도 만들려고 한다고 하셨죠. 그렇게 바닷가 리조트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시던 형님네 부부는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졸음운전을 하던 화물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형님네 차를 덮쳤고 형님네 부부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차 뒷좌석 카시트에서 잠들어 있던 조카 훈이는 생채기 하나 없이 무사했죠. 그날 퇴근을 하고 돌아와 남편과 저녁을 먹으려던 때 갑자기 울리던 전화벨 소리가 저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전화벨 소리를 듣자마자 이상하게 심장이 뛰던 기억도 어제처럼 생생할 정도예요. 하지만 우리 집에서 꽤 멀리 있던 시외곽의 병원까지는 대체 어떻게 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남편도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하고 갔는데 어떻게 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다만 응급실에서 차갑게 누워 계시던 두 분과 낯선 경찰 품에 안겨 울고 있다 내 품에 안기자마자 울으며 그치고 잠에 빠져들던 혼이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하늘도 야속하시지. 어쩜 그렇게 사람 좋고 착하시기만 한 분들을 그렇게 일찍 데려가신 건지. 특히 형님은 아직 어린 아기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 도저히 안 되었던지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저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차가운 형님의 두 눈을 감겨드렸습니다. 그렇게 황망하게 부부가 세상을 떠나고 훈이는 졸지에 고아로 남겨졌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고등학교 때 돌아가셔서 시아버지만 계셨는데 할아버지 혼자 어린 아기를 키우는 것도 무리였지만 허리가 많이 좋지 못하셨습니다. 형님네 친정도 사정은 좋지 않았어요. 형님 쪽 친정 부모님은 우리 시아버지보다 훨씬 연로하셔서 도저히 아기를 맡아 키울 사정이 되지 못하셨습니다. 와중에 오빠가 한 분 계셨는데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분으로 중고등학생인 자녀가 있었죠. 겨우겨우 장례식을 치르고 훈이는 일단 제가 돌보기로 했어요. 훈이가 저와 가장 친숙하기도 했고 형님네 친정에서 훈이를 그다지 달가워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렇다고 내가 마냥 훈이를 데리고 있어야 하나, 직장은 어떻게 하나 고민이 되더군요. 그 문제에 대해서 형님네 친정 오빠와 상의를 하기로 하고 만났는데 왜 삼촌이라는 인간이 대뜸 이러는 겁니다. 제가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아요. 부모님도 너무 늙으셨고. 훈이는 당분간 보육원에 보내는 게 어떨까요? 네? 보육원이란요? 고아원에 보내자는 말씀이세요?
말하자면 그렇죠. 훈이가 고아인 건 맞으니까. 아니, 훈이가 어디 의탁할 사람 하나 없는 외톨이도 아닌데 이렇게 어린애를 어떻게 고아원에 보낼 생각을 하세요? 저는 기가 막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그럼 뭐 어쩌자는 겁니까? 저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애들 뒷바라지만으로도 힘든데 지금 당장 갓난아기를 어떻게 키웁니까? 그리고 아예 버리자는 것도 아니고 잠깐만 맡기자는 말이죠. 좀 클 때까지만이라도. 그게 그 소리잖아요. 이제 돌진한 아기를 어떻게 바로 고아원에 보내버릴 수가 있어요. 클 때까지면 언제 다시 데려오신다는 거예요. 데려오시기는 하실 거예요. 저만 이상한 사람 취급하시는데 그럼 그쪽에 키우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책임도 못 지실 거면서 그런 이빠른 소리만 하지 마시죠. 외삼촌이라는 인간은 이렇게 이죽대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기가 막혔어요. 옆자리에 앉은 남편은 말도 못하고 눈물만 그렁그렁 바보처럼 앉아 있었네요. 됐어요. 저희가 키울 테니 그럼 외삼촌은 신경 끄세요. 지금까지 저희가 데리고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앞날의 걱정이나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미래의 일보다는 자신의 조커를 짐덩이 취급하며 고아원 운운하는 저 뻔뻔한 인간에게 우리 훈이를 부탁할 수는 없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당장 아기를 봐줄 도우미를 찾았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당부했네요. 이제 우리는 아기 키우는 맞벌이 부부인 거야. 당신 정신 바짝 차려야 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해. 흔히 잘 키워야지. 순진에 빠진 남편은 제 손만 잡고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여보. 나도 집안일 열심히 하고 흔히 잘 돌볼게. 정말 고마워. 그렇게 돌쟁이 훈이를 키우게 된 우리는 아기를 키우는 다른 맞벌이 부부처럼 정말 정신없이 살았어요.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출근한다는 말이 있죠. 아기를 키우는 일은 정말 그랬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 도우미 이모님이 퇴근을 하시면 집안일을 하고 아기를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들이었네요. 하지만 남편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무엇보다 너무 순하고 얌전한 훈이의 재롱에 몸은 힘들었지만 집안은 더욱 밝아졌습니다. 퇴근하면 같이 겨우 저녁만 먹고 치우고 자기 바빴던 우리 부부 사이도 훈이를 같이 돌보면서 훨씬 이야기도 많이 하고 웃는 날들이 더 많아졌죠. 그리고 다행히 형님 부부 앞으로 나오는 유족연금과 퇴직금, 보험금 등이 있어서 우리 훈이를 키우는 데에는 큰 부족함이 없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도우미 이모에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유, 훈이 엄마, 어떡해요, 어떡해. 네? 왜 그러세요? 훈이 외삼촌이 집에 왔는데 글쎄 그 사람이 훈이를 데려갔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유 어떡해. 그 길로 달려간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우미 이모는 머리가 산발이 되어 넋이 나가 계셨죠. 아니, 그 가끔 오던 훈이 외삼촌이랑 이모 있잖아. 갑자기 그분들이 찾아온 거야. 근처 지나가다가 훈이 생각나서 보러 왔대. 그래서 문을 열어줬는데 갑자기 아기를 안더니 훈이의 외삼촌이라는 인간은 우리가 훈이를 키우겠다고 하자
기다렸다는 듯 연락을 딱 끊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훈이가 보고 싶다며 한번 찾아오더니 우리가 출근하고 도우미 이모만 있던 날에도 한번 찾아와서 제가 문을 열어주라고 한 적이 있었죠. 다시 생각해보니 그게 다 우리를 방심하게 할 계획이었는데 저는 그저 혈육이 생각났나 보다 하고 무심히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날도 도우미 이모만 훈이를 보고 있는데 그 외삼촌이라는 인간이 찾아왔더랍니다. 지나가다 들렀다며 잠깐 훈이 얼굴만 보고 간다는 말에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었다죠. 그런데 그 인간은 혼자가 아니라 부인과 함께 온 거였어요. 그러려니 하는데 갑자기 외삼촌이라는 인간이 도우미 이모 보고 나가서 커피를 좀 사다 달라더랍니다. 금방 갈 거니 저에게 연락도 안 해도 된다고 하고요. 아기를 두고 갈 수 없어서 아니라고 커피를 타주겠다고 했는데도 자꾸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오라고 하더라는군요. 기분이 이상했던 도우미 이모는 괜찮다고 곧 훈이 낮잠 시간이니 얼굴 보셨으면 가시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훈이 외삼촌이 갑자기 돌변하더니 그 외삼촌의 마누라가 훈이를 낚아서 안아들고 현관 밖으로 달려나갔던 것이었죠. 이를 말리는 도우미 이모를 그 외삼촌이라는 인간이 막아서서 패대기를 쳤고요. 그 인간들은 그 길로 아이를 안고 주랭나를 쳤습니다. 도우미 이모가 쫓아갔지만 잡을 도리가 없었죠. 남편과 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훈이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그때까지 양육권이 분명하지 않았고 그 외삼촌이라는 인간이 갑자기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아이를 보여주지도 않는다고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울며불며 제발 아이를 돌려달라고 사정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싸늘했죠. 훈이는 우리 핏줄이기도 해요. 이제 우리가 키운다는데 대체 뭘 말하고 이러는 거죠? 정 키우고 싶으면 소송하시던가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 길로 당장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는데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엄청나게 길고 지루한 법정 싸움을 해야만 한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죠. 그 와중에 시아버지마저 쓰러지셨습니다. 연로하신 아버지가 제발 우리 훈이를 돌려달라고 그쪽 부모라도 만나서 설득하려고 몇 날 며칠을 찾아갔다가 길에서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였어요. 정말 그때는 딱 죽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나마 다행히 시아버지는 일찍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구하실 수는 있었지만 거동이 더 불편해지셨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변호사를 통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 인간들이 훈이와 훈이 양육권에 갑자기 욕심을 낸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네, 훈이 몫으로 남겨진 형님 부부의 퇴직금과 보험금, 유족연금, 이 돈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되어서 그런 거였어요. 그쪽은 진작에 변호사를 사서 상담을 받았고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양육권 싸움에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렇게 강제로 후이를 데려간 것이었죠. 정말 치가 떨리게 지독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 곱고 사근하던 형님에게 저런 지독한 친정 식구들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나중에 시아버지에게 들어보니 형님은 혼자 어렵게 공부해서 선생님이 되었는데 그 월급마저 친정 식구들이 계속 뜯어갔었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도 형님 앞으로 꽤 큰 빚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걸 남편의 형도 알았고 결혼을 하면서 그 빚을 갚아주었다네요. 이후 결혼을 하고 나서는 거의 의절하다시피 연락도 왕래도 끊고 지냈다고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의 혈육이 갑자기 보고 싶었나. 그래도 자기 혈육이라고 욕심이 났나 생각했던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절대로 양육권을 빼앗기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죠. 다행스럽게도 변호사가 중재를 한 덕분에 거의 한 달 만에 훈이를 만날 수는 있었습니다. 외삼촌이라는 인간은 훈이를 현관문 밖으로 무슨 짐짝처럼 내놓고 저녁까지 데려오지 않으면 각오하라는 말만 하며 눈을 부라렸어요. 훈이가 어떤 상태인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죠. 겨우 한 달이었는데 훈이는 그 사이 수척해져 있더군요. 한 달 만에 아이가 이렇게나 변할 수가 있나 놀랄 정도로 처참하게 변해 있었죠. 볼살은 쪽 빠져 있었고 제대로 씻기지 않았는지 온 몸에서는 희귀한 냄새가 났습니다. 기저귀도 제대로 갈지 않았는지 엉덩이는 짓물러 있었고 손톱에도 때가 꼬질꼬질했어요. 무엇보다 가슴이 아팠던 것은 그렇게 밝고 천진난만하던 아이가 겁을 먹고 눈치를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 조금만 큰 소리가 나도 깜짝 놀랬고 곧잘 말도 잘 오말대던 애가 입을 꼭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더군요. 몸에 눈에 띄는 상처나 몸은 없었지만 아이의 마음은 이미 상처투성이인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인간들은 돈에만 관심이 있었지 훈이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였어요. 아이는 우리 집에 와서 제가 만들어둔 이유식을 허겁지겁 먹더니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방으로 들어가 구석에 쪼그리고 누웠습니다. 혼자서는 자지도 못하고 늘 내 옆에 누워서 내 손을 꼭 잡고 자던 아이가 갑자기 그러는 것이 이상하더군요. 훈아, 졸려? 졸리면 이리 와서 자자. 이리 와. 침대로 가자. 제가 부드럽게 달랬지만 아이는 겁먹은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방구석으로만 파고들었어요. 남편이 강제로 안아올리자 훈이는 울음을 터뜨리더니 바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지 입을 막더군요. 울음소리가 새나가지 않게 하려는 행동이었습니다. 작은 아기가 지 손으로 입을 막고 쪼그리고 앉아 흐느끼는 그 모습을 아마 저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예요. 나쁜 인간들. 평소에 순이가 어떤 치구를 받으며 그 집에서 숨죽여 지냈는지 보지 않아도 뻔했습니다. 저는 그런 집구석으로는 도저히 이 아이를 돌려보낼 수 없었어요. 저는 훈이를 껴안고 같이 오는 남편에게 당장 가서 시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죠. 변호사님, 지금 훈이가 와 있는데 저 도저히 그 집 구석으로 못 보내겠어요. 그 인간들에게 원하는 거 다 줄 테니 양육권만 달라고 그렇게 전해주세요. 우리는 훈이만 키우면 된다고. 당연한 말이었지만 그 인간들은 돈을 주겠다 하니 한 톨의 미연도 없이 훈이를 포기했습니다. 그날로 아예 훈이에게는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더군요. 그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돈을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을지 그것만이 그들의 관심사였던 거죠. 원래는 훈이 양육원 자체를 가져가 형님 부부의 연금과 퇴직금 등등 전부를 다 가져가려고 했지만 우리가 이러면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끝까지 괴롭히겠다 했더니 간신히 물러나더군요. 어지간히 아이를 키우기는 싫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험금의 상당한 부분을 떼어주고 형님 몫으로 나온 모든 부분을 다 넘겨주는 것으로 훈이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남편 형님 앞으로 나온 적은 액수의 연금과 약간의 보험금 정도뿐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훈이를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훈이는 조카가 아니라 우리 부부의 자식이자 인생이나 마찬가지였고 훈이를 편하게 키울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었네요. 그렇게 양육권 문제를 해결하고 저희는 태어나고 자랐던 그 도시를 떠났습니다. 병간호가 필요한 시아버지의 훈이까지 돌봐야 해서 저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고 남편이 더 큰 회사로 옮기면서 이사를 가야 했던 것이죠. 무엇보다 더 이상 그 지긋지긋한 인간들이 사는 그곳에 살고 싶지 않았던 이유도 컸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큰 도시를 찾아 떠나게 되었네요. 우리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이사를 가 훈이를 진짜 우리 아들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은 저희를 힘들게 했어요. 거동이 불편하신 시아버지의 어린 아들까지, 심지어 경제적으로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도 임신을 해서 딸을 출산했죠. 하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힘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많았지만 또 인생은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져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네요. 훈이가 초등학교 3학년쯤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미안하다, 고맙다 이 말만 하시다가 숨을 거두셨죠. 그 와중에 훈이는 너무나 고맙게도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자랐어요. 누가 공부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알아서 숙제하고 공부하고 성격도 좋아 친구도 많고 게다가 운동까지 잘하는 요즘 말로 전형적인 엄친아로 자랐죠. 거기에 고은 형님을 닮아 얼굴까지 잘생겨서 대체 훈이 엄마는 훈이를 어떻게 키웠길래 애가 저렇게 자랐냐는 부러움에 가득 찬 말을 듣게 해주는 너무 고마운 아이였습니다. 내가 배 아파 낳은 딸아이는 공부도 그저 그렇고 외모도 그저 평범한 그냥 우리 부부를 닮은 평범한 아이였는데 훈이는 그야말로 아이 때부터 완벽했죠. 하지만 그런 딸아이도 엇나가진 않았어요. 엄마는 너무해. 왜 오빠만 저렇게 낳아놓고 나는 왜 이래? 너무 평범하잖아. 얘가 무슨 소리야. 네가 어때서 그래? 내 눈에는 제일 예쁘기만 한데. 또 누가 헛소리라도 했어? 무시하라고 오빠가 그랬잖아. 아, 됐어. 왜? 또 오빠가 가서 혼내주려고? 아우, 진짜 내 일에 끼어들지 좀 마. 나랑 더 비교된다고. 밖에서 만나면 좀 모른 척 좀 해줘. 또? 서운하게 이 녀석. 다 컸다고 오빠한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 와, 진짜 내가 너 업어준 게 얼만데. 엄마, 얘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들으셨죠? 훈이와 딸아이도 너무 사이좋은 남매였습니다. 남들은 원수가 따로 없는데 어쩜 오빠가 여동생을 저렇게 예뻐할 수 있냐고 부러워할 정도였네요. 그렇게 훈이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아이로 자라 훌륭한 성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것도 법대를 말입니다. 대학에 합격하던 날 우리 부부는 이제는 늙어버린 서로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죠. 이제 얼추 할 일을 해냈구나. 우리 훈이를 두고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한 형님 부부에게 이젠 떳떳할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와 감사, 회환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훈이가 감당할 나이가 되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훈이가 군대에 갈 무렵 훈이의 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납골 땅으로 훈이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훈이는 담담하더군요. 저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내 삼촌이랑 숙모라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다고 하면 속상해 하실까봐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뭐? 아니, 어떻게 알았어? 그,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연락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외할머니에게도 들었고. 알고 보니 이 인간들이 중간중간에 연락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인간들은 중간에 훈이가 필요할 때마다 연락해 우리 몰래 아이를 만나 무슨 서류 같은데 지장을 찍어갔다고 했어요. 기가 막히더군요. 아니, 그 이야기를 왜 안 했어? 그 서류가 이상한 거면 어떡하려고. 아니, 애초에 왜 엄마한테 숨긴 거야? 처음에는 저도 믿기지가 않아서 그랬는데 나중에는 엄마에게 이야기해봤자 속만 상해하실 것 같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고등학교 다닐 때 다시 연락이 왔길래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했더니 다시는 연락 안 와요. 괜찮아요. 저는 다 큰아들의 등짝을 때리며 울었습니다. 그동안 나도 모르게 소가리를 했을 것이 마음 아팠고 그러고도 티를 내지 않으려 혼자 사귀었을 것이 너무 속상했네요. 아이고, 우리 엄마 아직 안 입었네. 아파요. 왜 이렇게 진짜 힘이 장사야? 이렇게 훈이는 웃어 넘겼지만 저는 그 인간들이 훈이에게 받아갔다는 서류가 대체 뭐인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하지만 그걸 알아보려면 다시 그 인간들과 엮여야 한다는 사실이 싫어서 그냥 묻고 가기로 했죠. 그렇게 훈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무사히 변호사 시험도 합격했습니다. 딸아이도 요리를 배운다며 학교에 들어가 뒤늦게 찾은 자신의 적성을 살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죠. 이제야 한숨을 돌리나 싶었는데 어느 날 그 인간 말종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곤 대뜸 제게 욕짓거리를 하더군요. 야,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 뭐 소송? 소송? 미쳤어? 당신 미쳤냐고? 저는 어이가 없었죠. 뭐요? 아니, 이 인간이 진짜 정신이 나갔나? 어디다 대고 미쳤다고 난리야. 당신이야말로 미쳤어. 왜 갑자기 전화해서 이 난리야?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 벼르고 있던 욕을 잔뜩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인간이 왜 그랬는지는 퇴근하고 돌아온 훈이를 통해 들을 수 있었네요. 아, 그거요. 제가 소송을 걸었거든요. 소송? 아니, 왜? 무슨 소송을 걸어? 개선할 게 아주 많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정확하게 따져보려고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걱정 마세요. 알고 보니 훈이는 변호사가 되자마자 자신의 부모님과 그 사람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저한테 전후 사정을 듣고 우리가 예전에 사건을 맡겼던 변호사를 찾아가 자세한 예마까지 전부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훈이는 차근차근 준비를 했어요. 자신이 어렸을 때 그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에 대한 증거, 그들이 원래 훈이의 몫이었던 것을 빼앗아갔던 것에 대한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훈이를 키웠던 양육비를 달라는 양육비 소송, 다툼을 하며 훈이를 학대하고 우리 시아버지를 쓰러지게 만들었던 위자료 청구 소송, 그동안 그들이 부당하게 수급했던 연금과 그 외 보험금과 퇴직금 등을 돌려달라는 반환 소송까지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하더군요. 그 인간들은 갑자기 날아드는 소장이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 얼이 빠져서 저에게 전화를 해 악다구니를 썼던 것이죠. 엄마는 가만히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어려우실 것 하나도 없어요. 알았다.
나는 어려워도 괜찮어. 어렵고 힘들어도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내가 그 세월도 버텼는데 이까짓 거야 뭘 못해. 너나 하는 일에 영향 안 받게 쉬엄쉬엄 해. 이게 제 일인데요 뭘. 이걸로 경험도 쌓고 너무 좋아요. 훈이는 어린 시절 갑자기 찾아온 외삼촌이라는 인간이 뭐가 뭔지도 모르는 서류를 들이밀면서 사인하라고 옥방을 지르는 때부터 변호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더군요. 소송은 순조로웠어요. 알고 보니 이 사건은 훈이의 변호사 사무실 동료들이 훈이의 사연을 듣고는 너도 나도 서로 돕겠다고 나서 변호사 대여섯 명이 한꺼번에 맡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쪽에서는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것이죠. 정신없이 소송에 휘말리게 되자 그 뻔뻔한 인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 악다구니를 쓰더니 급기야 우리가 사는 집으로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선심 쓰듯 돈을 주더니 이제 와서 다시 뺏어가려고. 우리가 양보해줬더니 그때부터 아예 이럴 작정이었지? 나쁜 년. 야, 원래 그 돈 다 우리 거였잖아. 애 키운다는 게 딱해서 양보해줬더니 이제 와서 은혜도 모르고 뒤통수를 쳐? 이 나쁜 년. 그 염치도 모르는 외삼촌이라는 인간의 마누라라는 여자가 찾아와 현관에서 압을 써대는데 저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뭐, 양보, 은혜? 아,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듣는 거지? 이봐요. 당신들 머릿속에는 돈밖에 없어. 그거 다 원래 우리 훈이 거야. 당신네들 불쌍한 여동생이 아까운 나이에 죽고 남겨둔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그걸 탐내? 니들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애는 버리고 돈만 달라고 했잖아. 니들이 키운다며. 니들이 키운다고 그래서 키우게 해줬잖아. 그런데 뭐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돈을 달래? 그때 이야기 다 끝난 거잖아. 그게 언제적인데 이제 와서 돈 달라고 지랄이야. 지랄? 이 년이 진짜 아무리 사람이 염치가 없어도 그렇지. 당신들 여기 주소 어떻게 알았어? 누가 여기 찾아오래? 당신들 진짜 콩밥 먹을래? 그래 오냐. 차라리 날 죽여. 콩밥 한번 먹자. 너희들 같이 돈 욕심보 가진 사람들을 내가 가만히 둘 것 같아? 염치도 도리도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누군지. 그 여자는 저에게 죽일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나이 지긋한 아줌마 둘이 길에서 쥐어뜯으며 싸우고 있으려니 누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이윽고 연락을 받은 훈이도 달려왔습니다. 머리가 쥐어뜯기고 옷이 너덜해진 제 모습을 보더니 훈이의 얼굴이 창백해지더군요. 엄마, 괜찮으세요? 난 괜찮아. 아유, 저 어이없는. 저걸 진짜 어쩌면 좋냐. 금수만도 못한 것들. 제가 일을 갈자 훈이가 저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아마 소송 몇 건이 엄마 이름으로 된 거라서 거기 주소 보고 찾아왔나 봐요. 죄송해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젠 걱정 마세요. 훈이는 그들을 차갑게 흘겨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한동안은 전화도 걸려오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그 외삼촌이라는 인간이 전화해 죽는 소리를 하기는 했네요. 저 훈이 숙모님이시죠? 저 아시죠? 그래요.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웬일이에요? 왜? 또 욕이라도 하려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그대로 녹음해서 훈이에게 넘길 테니까 마음대로 하시든가요.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집사람이 너무 큰 실례를 저질렀죠.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제가 너무 고생을 하니까 옆에서 속상해서 너무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요? 왜 전화했는데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기 합의 좀 부탁드리려고. 사모님, 화 많이 나신 건 알지만 저희도 지금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도 그동안 호의호식하면서 편하게 산 건 아니에요. 그러니 저희 사정을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 해서요. 사정? 지금 사정이라고 했어요? 왜 제가 그쪽 사정을 봐줘야 하는 거죠? 왜 그때 저희 사정은 안 봐주셨어요? 훈이 사정은요? 그 어린애를 방에 가둬 놓을 때는 우리 훈이 사정 보고 그런 거예요. 저도 한번 물어봅시다. 여동생 생각은 하기나 해요. 당신 여동생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말이 좀 심하네요. 제가 무슨 못할 짓이라도 한 것처럼 그러시는데 당연히 저도 여동생 불쌍하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고 그 여동생이 남긴 유일한 혈육이 훈인데 그쪽에 키운다고 난리쳐서 어쩔 수 없이 보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왜 이럽니까? 난리를 쳐요. 당신들이 훈이한테 한 짓을 생각해. 그 어린애를 데리고 당신들이 한 짓을 생각하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이 보자 하니까. 됐어요. 합의하자면서 화를 내는 경우는 무슨 경우인지. 다신 연락하지 말아요. 저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다 잊었다 생각한 지난날이 생각나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우리 훈이를 생각해서 참았네요. 새삼 그때 우리가 훈이를 데려오지 않았으면 저 귀한 아이가 저 인간들에게 무슨 짓을 당했을지도 몰랐겠다 생각이 들면서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 뒤로는 다시는 그 인간들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송은 소송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았어요. 가끔 훈이나 동료 변호사들이 찾아와 이것저것 묻거나 서류를 가지고 오긴 했지만 제가 딱히 법원에 가야 하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서서히 그 일에 대해서는 잊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쁜 일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잊어버리자 하는 주의라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또한 훈이도 워낙 바빠 보여 자세히 물어볼 시간이 없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전, 날씨가 화창해서 동네 산책이나 가야겠다 싶어 남편과 집을 나서려는데 불쑥 훈이가 찾아왔어요. 네가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우리 나가려던 참인데 엇갈릴 뻔했네. 미리 연락이라도 좀 하고 오지. 엄마 아빠 저랑 어디 좀 가요. 지금? 어디로? 여기 이 주소 알죠? 이리로 좀 가요. 안내 좀 해주세요. 훈이가 내민 종이에는 우리 고향, 우리가 나고 자란 곳, 훈이의 부모님이 나고 자란 곳이자 훈이가 태어났던 곳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 여기가 어딘지 알고 그래? 여기는 갑자기 왜 가려고? 여기 제 고향이잖아요. 한 번도 못 가봐서 가보고 싶어서 그래요. 제 고향에 좀 데려다 주세요. 너무 갑작스럽기는 했지만 우리는 훈이의 진지한 얼굴을 보고 딱히 할 말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허튼 소리는 하지 않는 아이였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고향이자 훈이의 고향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떠날 때는 눈물을 뿌리며 어린 훈이의 손을 잡고 도망치듯 떠나기 바빴던 곳이었는데
이젠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훈이를 데리고 다시 그곳에 가게 되니 기분이 묘하더군요. 그리고 뿌듯함과 기쁨이 교차했죠. 오랜만에 찾은 고향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못 보던 건물도 들어서 있고 번화가는 몰라보게 번듯해져서 여기는 내가 알던 곳인가 싶더군요. 우리가 예전에 살던 동네도 많이 변해서 우리가 살았던 집터에는 웬 큰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곳인지 번듯한 건물에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건물 3층에는 변호사 사무실도 있더군요. 막 개업을 하려는지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었는데 저는 문득 저 사무실이 훈이가 여는 곳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헛된 공상을 하기도 했지요. 살던 동네를 대충 둘러보고 훈이는 차를 시내 외곽으로 몰았습니다. 어디 들릴 곳이 있다고 하더니 미리 몇 번이나 와본 사람처럼 길이 아주 익숙해 보였네요. 어딜 가는 건데 그래? 가보시면 알아요. 그렇게 대꾸하던 훈이는 어느 전원주택 앞에 차를 세우더군요.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하얀 벽돌로 지어진 멋진 집이었어요. 훈이는 성큼성큼 그 집으로 다가가더니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여기가 엄마 아빠가 지내실 집이에요. 얼른 들어오세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낼 집이라니. 갑자기 무슨... 엄마가 늘 그랬잖아요. 나중에 늙으면 고향 근처 강가에 마당 넓은 집 지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엄마 생각해서 열심히 꾸며봤어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푸르른 잔디가 깔린 넓은 마당이 우리를 맞이하더군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멋진 2층 집이 바로 우리 집이었습니다. 넓은 거실에 깨끗한 부엌에 큰 창이 있는 환한 방. 저는 믿기지가 않았네요. 집은 약간 높은 지대에 있어서 마당에서나 집안에서나 어디에서든 도시를 감싸며 흐르는 강이 하늘에 보였습니다. 훈아, 너 어떻게 이 집을... 내 말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니. 네 형편에 이 집을 어떻게 구한 거야? 엄마 아빠가 구해준 거지. 제가 어떻게 구한 거겠어요. 엄마 아빠, 이제 이 집에서 편하게 사세요. 제가 엄마 아빠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게 되어서 저 오늘 정말 기뻐요. 우리 셋은 그 자리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해준 거라곤 그저 키워준 것 뿐인데. 아니, 오히려 자라면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준 사람이 바로 훈이었는데. 저는 훈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훈이가 이렇게까지 우리를 생각해주다니. 고맙고 미안하고 대견하고 그냥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나중에 훈이에게 듣게 된 이야기는 참으로 기가 막혔어요. 훈이 외삼촌이라는 인간은 우리에게서 형님의 연금과 퇴직금 그리고 보험금까지 전부 받아갔었죠. 그러고도 모자라 우리가 미처 몰랐던 남편 형의 재산까지 전부 가로챘던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당시 뇌졸중으로 쓰러져 누워있던 시아버지를 찾아와 남편 형의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을 넘기지 않으면 훈이를 다시 빼앗아 가겠다고 협박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몸이 아파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던 시아버지는 양도증서 하나만 겨우 남기고 그 집을 넘겼던 거였고요. 게다가 몇 년 전에는 형님 부부가 사놓았던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미처 가족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인데
그곳이 재개발되면서 그 인간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소송을 걸었던 훈이가 그걸 가로채 보상금을 타내려던 걸 알아냈다고 해요. 그리하여 빼앗기기 직전에 모든 것을 도로 찾아온 겁니다. 그동안의 양육비와 여러 가지 위자료, 자기들이 타먹은 연금과 보험금까지 전부 이자까지 쳐서 받아냈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에게 협박을 해 얻어냈던 집도 다시 되찾았고요. 그 인간의 가족들은 이미 우리 사정을 다 알고 있던 동네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었던지라 훈이 친부모님의 친구들이며 직장 동료들이 앞다투어 증인이 되어 주었어요. 자기들이 나서 모든 증거들을 찾아서 소송을 전부 도와주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소송에 전부 패소했습니다.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내느라 결국 집을 팔고 도망치듯이 이 동네를 떴네요. 하지만 나중에도 고향 사람들 그 누구 하나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도 동정하는 이도 없었죠. 아까 우리가 살던 집터에 지어졌던 그 건물은 훈이의 건물이었습니다. 제가 훈이 사무실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3층의 변호사 사무실은 정말 훈이 사무실이 맞더군요. 그 악랄한 인간들이 강제로 빼앗은 우리 집을 맘대로 밀어버리고 건물을 지은 걸 훈이가 다시 찾아온 거였어요. 이렇게 결국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를 다시 돌려받고 모든 것들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건가 봅니다. 원래 자기 것이 아니었던 것들은 아무리 그악스럽게 움켜쥐려 해도 다 달아난다는 그 당연한 사실을 왜 그 인간들은 알지 못했는지 그저 한심할 노릇이죠. 그렇게 우리는 다시 옛 고향으로 돌아와 멋지게 자리 잡았습니다. 강가가 보이는 아담한 집에서 잠들고 다시 눈을 뜨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다 늙어버린 옛 친구들을 불러 모아 마당에 자리를 잡고 앉아 서로 주책을 부리며 자식 자랑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보면 나 참 잘 살았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훈이도 우리를 따라 고향으로 내려와 변호사 사무실을 새로 개업했습니다. 유능하고 반듯한 변호사라는 소문이 나서 금방 유명해졌죠. 우리 시샘쟁이 딸도 따라왔네요. 어떻게 자기만 쏙 빼놓고 가냐며 입을 삐죽였는데 오빠가 너 주려고 1층 상가 비워놨다고 하니까 역시 세상에 오빠밖에 없다고 아양을 피우면서 케이크를 파는 커피숍을 열었어요. 그래도 제법 열심히 하는 편인지 동네에서 케이크와 디저트가 맛있는 곳으로 소문이 나 그런 대로 장사가 잘 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잘 자라서 자기 자리를 잡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하네요. 인생은 길다고 하더니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고 견디기 힘들었던 순간이 다가 아니라 또 지나면 기쁜 일도 있고 이렇게 모든 것을 보상받는 순간도 찾아오니까 말이죠.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열심히 하루하루 지내시다 보면 우리의 길고도 짧은 인생 어느 자락에 나의 오늘을 보상받는 길이 온다는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니까요.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